안녕하세요. 연말에 연례 행사처럼 주가가 빠지고 있죠. 장도 그다지 좋지 않은데 오늘 이야기 해볼 주제도 그렇게 꼭 유쾌한 주제는 아닙니다. 다들 뉴스 보셨죠? 11월 말에 한 대기업이 공개 매수를 통해 자진 상패를 추진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공개 매수를 통한 자진 상패 자체는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공개 매수 가격이 괜찮다면 공개 매수 자체는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공개 매수가는 현재 자산 가치뿐만 아니고 미래 영업 가치도 충분히 포함을 하고 있어야겠죠. 주주가 노예가 아닌데 주주가 가진 자산을 정당하게 가져가려면 정당한 대가를 응당 지불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건에서는 거의 약탈적인 공개 매수 가격이 산정이 됐고, 그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서 주당 일정 현금을 받고 축출되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이 회사가 몇 년간 사업을 말아먹어서 손익이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안 좋았던 사업을 정리하면서 내년부터 턴어라운드 할 것이 굉장히 가시적이었어요. 그래서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주주들도 향후 사업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면서 견뎌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턴어라운드를 목전에 두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기존 주주들은 정말 날벼락이죠. 이러면 회사가 회복하면서 주가를 회복할 시간도 주지 않는 것이고, 여기에 높은 비중으로 투자했던 투자자는 평단에 따라 다르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시장에서 아웃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약탈적이고 비열한 공개 매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청원하자, 주주도 행동하자, 이런 류의 행동주의적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진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같은 소액 주주들이 현실적으로 투자할 때 회사의 가치를 보기 전에 꼭 반드시 봐야만 하는 대주주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사실 이 컨텐츠를 예전에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접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판단의 주관성 때문이었어요. 어떤 대주주가 주주를 무시하지 않고 공생을 추구하는지, 회사의 오너이자 CEO의 자본 배분 능력은 뭘 봐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숫자로 바로 찍혀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찍지는 않았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꼭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런 약탈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분야는 아주 다양합니다. 저렇게 공개 매수 후 상장 폐지와 같은 사례도 있고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주주들의 몫을 자기 아들한테 몰아주면서 승계를 천천히 추진하는 사례도 있어요. 또 상속, 증여에 들어가는 세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신주인수권 같은 거 찍어내고 회사 합병하고 주식 교환하고 이러면서 상장되어 있는 회사 가치를 낮게 유지하는 짓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이너하게는 번 돈을 주주에게 하나도 나눠주지 않고 그대로 쌓아놓으면서 본인은 회사에서 급여나 역임대 등을 통해서 거대한 현금을 빼가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재벌이 특별히 비열하고 나쁜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런 행위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래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됩니다.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만 따지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 저렇게 해야 된다, 도덕적으로도 하등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드는데, 편법을 쓰면 돈도 안 들고 법적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런 방법을 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해도 문제가 없도록 대한민국에서 최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그 상위 로펌에서 적극적으로 법률 자문을 해주고 해법을 마련해 줍니다. 제가 지금 이런 세태를 비판하고 막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저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할 수 있으면 피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대주주 리스크, 다시 말해서 오너 및 CEO의 주주 친화적 마인드를 보는 거예요. 투자하기 전에. 우리 소액주주들은 회사 가치가 좋고 미래 전망이 좋아도 대주주 리스크가 명확하게 있으면 무조건 걸러야 됩니다. 제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대주주 리스크 걸리면 회사 망가지는 거 진짜 한순간이에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크게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먼저 첫째로 재무제표에서 바로 알 수 있는 일감 몰아주기의 징후랑 왜 기업인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지, 두 번째로 이건 재벌보다는 중소중견 기업에서 가끔 나오는 사례인데 회사 돈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정말 창의적인 사례들이 많아요. 세 번째로 오너 및 CEO의 주주 친화적 마인드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차례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무제표에서 알 수 있는 일감 몰아주기의 징후입니다. 이거 찾기 너무 쉬워요. 만약 회사 자체가 너무 커서 막 자회사에 손해사에 해외법인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재무제표 주석 보고 바로 알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틀 자체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구조랑 똑같습니다. 일단 일감 몰아주기를 왜 하는지 알아야지 일감 몰아주기를 알아볼 수 있어요. 이거 욕은 하시면서 왜 하는지, 일감 몰아주기를 왜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는 것 같아요. 일감 몰아주기를 왜 하냐면 그게 대주주한테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림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구조인데요. 자, 정상적인 구조라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처럼 기업 활동이 일어나요. 기업은 매출을 일으키고 이익을 뽑고 그 이익을 배당합니다. 그러면 지분만큼 주주들이 배당을 가져가요. 기업은 상장을 하면서 주주들 돈을 가져다 썼기 때문에 주주들이 회사의 지분만큼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올바른 대주주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리를 가진 주주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대주주들은 지금 보여드리는 구조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회사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가 100원 벌어서 배당을 하면 내가 100원을 다 먹어야 되는데 소액주주 거렁뱅이들한테 50원이나 줘야 되네? 라고 생각을 하는 대주주도 있겠죠. 나눠주지 않고 자기들 대주주 일가가 다 먹고 싶으면 뭘 하냐면 대주주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하나 따로 만들고 거기에 일감 몰아주기를 해요. 만약에 승계까지 생각한다면 이 새로 만든 회사 지분 100%를 아들이 보유하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승계의 핵심 회사로 사용할 수도 있고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회사가 아주 유용합니다. 이렇게 회사를 하나 더 만들면 구조가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그림처럼 바뀝니다. 기업 A가 직접 하던 영업활동을 기업 B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기업 B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일감 몰아주기를 위해 설립한 대주주 지분 100%짜리 가족회사가 되는 거예요. 기업 A는 과거에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올리는 기업이었어도 기업 B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몰락이 시작돼요. 아주 싼 값에 기업 B에 납품하고 기업 B는 제값의 매출을 일으킵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 A가 취했어야 할 정당한 수익은 기업 B로 몰리게 되고 기업 B는 그 수익을 배당할 경우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 일가에게 모두 다 배당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보이시죠? 기업 A가 상장 기업일 경우 소액주주들은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게 돼요. 자기 돈이 약탈당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받아야 할 이득 전부를 기업 B로 빼앗기고 기업 A 실적은 만신창이가 되겠죠? 그 과정에서 주가 하락하고 배당도 뺏기고 하나도 못 받습니다. 이익이 기업 B로 전부 이전됐으니까요. 대주주는 일감 몰아주기를 안 하면 50원밖에 못 가져가는데 일감 몰아주기를 한 번만 하면 이렇게 100원을 전부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인 돈으로 모기업 지분을 늘린다든지 신주 인수권을 산다든지 하면서 증여를 준비하면 일석이조 효과가 있죠. 이래서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거예요. 저 구조는 반대의 경우도 가능해요. 원료를 비싸게 사온다든지 하는 형태로요. 그럼 이걸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저 기업 A에서 B로 넘어가는 고리만 확인을 하면 돼요. 감사보고서 주석을 보시면 특수관계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친인척 소유라는 아주 이상한 회사가 등장을 하죠. 그 바로 아래 거래 내역을 보면 이 회사는 일감 몰아주기 형태가 매출이 아니고 매입이에요. 상품 매입비로 나오는데 이게 이 회사 매출 부분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그냥 여기서 사와서 매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이 회사 주주들은 주위 영업 환경이 너무 개선돼서 호실적을 정말 기대하다가 이해할 수 없는 실적이 뜨고 그래서 손실을 본 경험이 비일비재한 주식이에요. 이제 뭘 보고 심증을 물증으로 확정해야 되냐면 이 가족 회사의 재무제표를 확인해 봐야 돼요. 제가 숫자를 보여드리면 이 회사가 어딘지 너무 쉽게 아실 것 같아서 결과만 이야기 드리자면 아까 그 특수관계인 거래에 떠있는 이 가족회사는 거의 압도적인 당기순이익률을 유지합니다. 거의 20%에 가까운 당기순이익률을 보여요. 영업이익률은 당연히 더 좋겠죠. 모체가 되는 상장사 당기순이익은 압도적인 영업환경에도 불구하고 5%가 살짝 넘는 이익률을 보여줬어요. 이때 주주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대주주에 외국계가 들어오면서 이런 구조 자체가 바뀌었는데 이 회사는 바뀌기 전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물증까지 확인이 되는 순간이죠. 이 회사는 그래도 전자공시로 그 가족회사까지 확인이 가능해서 볼 수 있는데 공시도 안 되어 있으면 물증이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물증이 없어도 이런 게 의심되는 회사는 그냥 무조건 거르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 회사 돈을 빼돌리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약탈은 아주 과도한 대표이사 연봉입니다. 회사가 100억 겨우 버는데 이 회사 회장이 연봉으로 막 50억씩 가져간다.
당연히 걸러야겠죠. 이런 거 다 사업보고서에서 확인 가능한 거 아시죠? 연봉으로 가져가는 것은 그래도 티를 내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역임대 방식으로 가져가는 것도 있습니다. 회사가 대주주가 보유한 빌딩이나 건물에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주주는 거액의 임대료를 뜯어가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감사보고서 주석에 그 특수방 관계자 부분에 나옵니다. 임대료는 채권채무 잔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부분에 채권채무 잔액 부분 설명을 보면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기업이 이런 유형의 기업이에요. 뭐 금액이 적당하다면 정당한 수준이겠고 과도하다면 약탈이라고 봐야겠죠. 이건 정해진 게 아니니까 각자 판단할 영역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돈 빼돌리는 사례는 그래도 되게 인간미가 있는 사례예요. 이렇게 문서로 보이는 사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엄청 낙후된 국가는 아니라 대놓고 등쳐먹는 사례는 아닙니다. 진짜 빼돌리는 사례는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몇 개, 그냥 하나 정도만 말씀드려 볼게요. 주로 계잡주들에서 나오는 경우인데 회사가 막 신사업 진출한다고 유상증자나 시비 발행을 통해서 돈을 왕창 땡긴 다음에 그걸 아예 생판 보지도 않은, 해보지도 않은 혹은 성과 측정이 모호하고 장기간 걸리는 분야에 갑자기 투자한다고 해외법인을 막 설립하고 거기에 대여금을 막 때려박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단기간 오르기도 합니다. 한때 바이오 광풍이 일어날 때는 이상한 회사들도 바이오 진출한다고 막 공시 띄우고 그랬죠. 신약 개발이 붕어빵 굽는 수준으로 찍혀 나오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근데 그렇게 바이오 진출한다고 유증하고 돈 모으면 시장에서 광풍이 불 때니까 주가는 막 오릅니다. 휩쓸린 주주들은 한창 오를 때 꿈에 부풀어서 뭔지 자세히 보지도 않고 막 사죠. 근데 좀 갑자기 회사가 망하거나 자본 잠식에 빠지거나 급 악화되면서 재무제표가 망가지지? 왜 이러지? 유증한 돈 다 어디 갔지? 라고 뒤늦게 보면 그 유증한 돈 다 대여금이나 투자로 때려받고 상각 처리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이오 같은 신사업 진출한다고 모은 돈을 해외 현지법인 혹은 현지법인의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거기에 대여금으로 혹은 투자 명목으로 자본을 막 납입을 해요. 다 때려박아요. 그런데 그 돈을 받은 현지법인이 투자한다고 돈을 막 쓰긴 썼는데 성과는 하나도 없고 망해버린 거예요. 그 돈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런 건 추적 안 해도 다 좀 추측이 되죠. 어떻게 됐을지. 회사가 이 과정에서 망해버려서 상폐되고 이목을 끌면 조사라도 들어가고 신문에라도 나와서 사람들이 알게 되지만 망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익이 누출되면 주주는 회사가 돌이킬 수 없을 지경에 되기 직전까지는 알아차릴 방법이 없어요. 이 부분도 감사보고서 주석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부분에서 약간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 회사에 대여금이나 채권을 왕창 보유하고 있으면서 회수도 안 되고 이자도 안 받고 그 대여금을 가져간 회사 실체도 모르겠고 검색도 안 된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 경우도 당연히 거르시면 되겠죠. 대여금이나 채권 자체는 정상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과 금액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영상이 길어지고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대주주의 주주 친화적 마인드는 중요한 것만 아주 짧게 얘기를 할게요. 자, 주주 친화적 마인드 확인은 당연하게도 배당으로 확인이 되겠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배당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배당 성향이 미국이나 독일, 영국 같은 나라보다는 당연히 낮고 심지어 그 보수적이라는 일본보다도 훨씬 낮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올해 대만보다 못한 코스피 수익을 보여서 기사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대만은 배당 수익률이 거의 4% 가까이 나오는 나라고 한국은 코스피 배당 수익이 2% 정도 나오는 나라예요. 디스카운트 원인이 많겠지만 이런 배당도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주주가 일반 주주들하고 나누려 하지 않고 회사가 번 돈을 자기 돈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서 일감 몰아주게 하면서 돈을 다 빼가고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훌륭한 배당 정책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 뭐 이런 정책을 유지해오고 있다면 그리고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 이건 그 대주주가 마인드가 확실히 주주 친화적이라는 얘기예요. 배당만큼 확실하게 주주 친화적 마인드를 보여주는 분야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꾸준히 주가가 오르고 뜨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대주주의 주주 친화적 마인드, 주주와 동행하는 철학 뭐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노공업 추천이 아니에요. 전 한 주도 없습니다. 예로 들기 좋아서 말씀을 지금 드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주주도 제 생각에는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칠 수도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사항들 보시고 찜찜한 면이 있으면 회사에 그 대주주나 뭐 특수관계자 거래 찜찜한 면이 있으면 그냥 걸으십시오. 회사가 좋으니까, 영업 환경이 좋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보자 라고 할 수 있는데
대주주 리스크는 이런 영업적 요인 위에 있는 리스크예요. 이게 상쇄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앞으로 투자해서 낭패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요구하는 주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야 바뀌는 것이고, 관심을 갖고 요구해야 바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